오늘 좀 수업부터 봅시다. 수업부터. 야, 이거 쓰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떨어지면 다른 사건이 되거든요. 네, 다른 사건 복구시켜놔 봐요. 어떡해? 네.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은데? 인간이 이렇습니다. 야, 좋겠다, 이거. 차위로 떨어지면 다행이지. 어우, 바뀌는 거 아니야? 좋겠다. 어떡하냐. 가위바위보. 오늘 바뀐 거구나. 너 오늘 3분의 1. 근데 그 확률로도 너 모르겠어. 3? 야, 3.3? 이익에서 3%가 얼마야? 3%가 얼마나 잘 되는지 3%면 100번으로 몇 번 터지고 이게 지금 원심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이렇게하고 친구 이번에 수능 결심 페이지 120입니다. 오늘 해결미학 설명 잠깐만. 해결미학, 야, 우리 수능 결심 120쪽 123까지 풀어달라고 했었는데요. 이 120쪽의 해결미학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작년 수능이었죠. 작년 수능 해결미학 미학 변증법적 제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리트징을 읽었는데 충분히 난 이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저번 공부 리트 푸는 거 아니 1호 리트 푸는 거 보니까 다 틀리더라고. 자, 이건 어땠습니까? 120쪽 풀어와 달라고 했었는데 풀만했어요? 네. 이건 괜찮아요? 네. 결국에는 뭘 추구하는지 결국에는 추상 구체선에서 끝나게 되거든요. 이 해결 같은 것도. 그래서 여기 좀 못하고 있긴 했지만 후원된 지장 없었고요. 이 지문 내용 여기 봐봐. 결국에는 인문 지문 하나 나오잖아. 철학 지문 하나 나오잖아. 그러니까 해결 미학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야. 이건 이제 아마 여러분들 자식 세대가 돼야 나오는 거지. 이제 안 나와 해결은. 다만 일지문을 훈련했던 거는 분명하죠. 구체화 추상 그리고 인문 지문에서 해당하는 사람 이론가의 입장을 확인하자 그 의도에서 우리가 해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였고, 자 봐봐. 3문단 와보세요. 3문단. 해겔의 미학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그는 예술을 이념의 감성적 현현. 이거 뭘로 보이세요? 이념의 감상적 현현. 이념은 뭐야? 추상이죠. 현현. 이거 머리 털려고 처음 보는 단어겠지만 눈치껏. 현현. 저번에 우리 그 문학 수능 논문 연기할 때 그 아버지의 강의 아니라 뭐지? 꽝꽝 얼어붙은 그 뭐지? 아버지 하얗게 엎드리시 그 뭐지? 제목이? 아버지의 강물 아닌데 뭐지? 뭘 했던 것 같아. 같이 문제까지 풀어봤잖아.
아버지의 모식인가? 오 재밌다. 이쯤 되면 보겠다 이놈들아. 재민. 결빙이 아버지, 결빙이 아버지. 결빙으로 시작하는데 아버지도 이렇게 치고 있었네. 감이 되죠? 저기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요. 이승의 물로 화신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올해 연계 작품이야. 왜 내가 알고 있어? 님들이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현신, 화신, 자 현재 상태로 나타난다는 건데 그 옆에 설명 한번 봐봐요. 방금 읽은 거 바로 옆에 쉼표 다음에 즉 여기다 밑줄 쳐봐. 절대적 진리의 구체적 형상화. 됐지? 진리를 형상화하는 거. 뭐야 추상을 구체로 만들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같은 얘기잖아. 이거. 그래서 해결 미학의 핵심의 첫 번째, 진리를 형성하는 거. 아, 진리. 이거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 해결이 추구하는 절대적 진리, 완전한 이성적 논리. 그거를 형상화한 것이 예술이다. 저번 시간에 뭐 했어요? 예술이 그거를 감각이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 다 같은 말이에요. 형상, 감각, 구체. 똑같은 말. 했던 말 또라고. 그래서 앞에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해결 미학 이해가 안 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체 추상이라고 묶어서 볼 수 있으면 같은 얘기구나, 완벽하게 똑같은 얘기네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구체 추상 구분하는 거. 자, 그 다음 형상으로 규정한다. 그는 지고에 갇힌 진리를, 자, 지고에 갇힌 진리를 예술의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술, 종교, 철학과 함께 인간 정신 최고 영역에 포함시킨다. 이는 예술이 헛된 가상이거나 감성적 도취 또는 관계 산물이어서 정신의 최고 목표인 진리 매개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플라톤의 판정으로부터 예술을 방어할 수 있는 매력적인 문변이다. 이게 뭐예요? 예술도, 예술이라는 것은 진리를 형상한 건데 이 진리, 진리가 담겨 있다. 절대적 진리. 그래서 플라톤은 아예 예술이 무슨 절대적 진리 그런 거 없어 했는데 그걸 방어할 수 있대요. 아니야, 형상이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거는 진리는 맞다고 라고 방어한다는 논리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요. 여기가 제일 어려운 파트였어요. 자, 다음 문단 와보세요. 다음 문단. 중요한 것은 이 두 주장이 묘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둘을 하나로 묶으면 예술은 진리 매개가 그것이 과제이기 때문에 정말 맞는다가 된다. 자, 우린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다음 줄. 다분히 역설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예술관 이야기 위한 열쇠는 해겔이, 자 여기 봐봐, 예술에서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내용과 형식입니다. 내용과 형식. 이거 많이 말씀드렸어요. 예술의 내용과 형식으로 각각 설정한 진리와 감성. 아, 해겔은요 내용과 형식을 각각 설정을 했는데 내용은 진리 그리고 감성. 제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해겔은 내용이 추상이네, 형식이 구체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자, 이 두 개를 지금 연결해서 보이면 저번 시간에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좀 더 편하게 와닿을 거예요. 다시, 예술 지문은 내용과 형식을 구분하고, 여기 뭐야? 인문 지문은 추상과 구체를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지금 혹시 이제 까먹으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말하자면 감각할 수 있는 거, 오감으로 인지할 수 없는 거, 이 두 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형식과 내용, 표현 방식, 형식,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 내용,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별개의 존재인데 이 두 개를 엮어놓은 거예요. 아, 내용이 진리야? 아, 진리는 아까 근데 추상의 내용이었어요. 형식이 감성이라고? 아, 여기는 직접 나오진 않지만 이게 읽어보시면 이게 구체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자, 그래서 감성 상관관계에 있다. 계속 읽어볼게. 객관적 관념론자인 그는 진리란 우주의 근본 구조로서 순수하고 완전한 논리, 즉 이념이므로, 다 뭐야, 추상으로 그냥 다 묶이는 말입니다. 똑같은 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추상이므로 그것을 참되게 매개하는 정신 형식은 바로 그 순수 논리에 대응하는 순수한 이성적 사회로 생각한다. 이건 앞에서 봤던 거예요. 따라서 자, 여기 잘 봐봐. 밑줄 한번 쳐봐요. 그 본질상 감성을 형식으로 하는 예술이 이념을 매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된대요? 이거 문장 엄청 길거든요. 서술어가 그 다음 줄에 있어요. 과거의 역사적 유전기에 국한된다. 됐을까요? 이렇게 된 문장이야. 감성을 형성한 예술이
이념을 매개할 수 있는 가능성, 이 가능성이 과거 역사적 유년기에 국한된대요. 그 말은 뭐야? 비록 진리를 형성한 건 맞지만 절대적 진리와 매개로서는 옛날밖에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 뭐야? 앞에서 봤던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해줬어야 됐어요. 인문 지문은 빨리 푸는 게 중요하잖아. 빨리 풀려면 단순화. 계속 이념, 절대적 진리, 순수한 논리, 이성적 합의 계속 이름만이 나오는데 그냥 이걸로 푸신다고. 꼭 묶어서 단순화시켜서 인문 지문들 처리하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문제는 님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25번만 볼게요. 25번만. 해겔의 평가를 한번 골라보래요. 해겔의 입장을, 보기에 대한 입장을 찾으면 되거든요. 우리 121쪽 보고 있어. 자리가 하나 남았네. 보기, 근대에 새로 출현한 장르 오페라. 자, 다 통합한 거래요. 모든 예술. 그리스 비교의 저주만큼 완전성을 갖췄대요. 해겔은 이 예술을 보고 와, 대단한데? 진리와 매개되겠는데? 절대적 진리와 매개되겠는데? 라고 할 수가 없겠죠. 지금 말했잖아. 거기까지는 못한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보기가 너무 냄새가 나지 않아? 와, 완벽해요. 이런 오페라 예술로서 완벽한 예술이 됐습니다. 그래봤자 예술 매개 안 돼. 절대적 진리에 다가갈 수 없어. 그렇게 되는 지문이었어. 입장만 해도 답이 그냥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124까지 풀어보겠습니까? 도대체적 우주 작년 수능 이거 풀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풀어왔어야 좀 더 편한데 안 풀어왔어도 잘 들어봐. 자, 올해 경제지문 나와요?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나올 확률이? 적어요. 몰라요. 몰라요. 경제법. 작년 경제, 올해 법의 차례긴 맞고 이번 구평을 봐도 대충 법에 나오겠구만이라고 사실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도 경제법을 번갈아 낸다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저번에 BIS 이후로 다시 한번 법과 경제의 결합 지문이 나올 확률도 농후해요. 그래서 경제 지문 읽을 수 있는 눈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경제 지문은 요거 한 파트 딱 하나 넣었습니다. 브레튼즈드 우주 작년 수능하고 그 다음에 있는 리트 유로 지역 경제 위기. 특히 경제 위기 같은 경우는 올해 중요한 사회적 이슈예요. 최근 2, 3년간 코로나 때문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내수 시장에 대한, 즉 내수 시장은 국내 시장이라는 뜻이야. 자국내 시장을 내수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축소도 있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더 큰 위기는 무역의 지금 변화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무역 상황이 너무 많이 변했고 그거에 따라 국가적 관계라든지 사회적 사회적 합의 계약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틀어졌어요. 이 3년간 코로나 시대 때문에. 그래서 법 지문이든 사회 지문이든 여러분들이 이 경제학 그리고 무역 관련된 경제 지문 지식은 알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작년 기출하고 그거 관련된 리트 지문 하나 넣어놨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경제 지문은 오늘이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만 경제 지문 해설을 해드리고 점검을 해드릴 거고 나머지는 다 법과 과학기술 인문처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는 오늘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래서 저랑 같이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은 괜찮겠지만 저랑 얼마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밖에 없어요. 경제 지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드릴 시간이.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익히신 분들은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 잘 점검하시고 처음 보시는 분은 잘 용어를 습득해 가시 바라겠습니다. 물론 경제 지문을 제가 오늘 1시간 정도로 끝낸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다만 올해 나올 수도 있는 경제 지문 관련된 내용들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풀었는데 어때요? 풀만합니까? 괜찮아? 이게 풀어보서 눈치챘겠지만 이게 오답률 2, 3이었죠? 여기 몇 번이었냐? 13번이었나요? 실제 문제 번호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거 2번호네. 그냥 2번호였어요. 13번 지문이 이게 오답률 2위였고 근데 13번 지문 우리가 이걸 결국에는 이런 걸 맞춰줘야 최상위 거리거든. 오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시간 무한대로 주면 풀 수도 있어. 근데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필요한 게 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갈게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무역, 그리고 환율, 그리고 금리, 그리고 통화 정책.
이 정도만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올해 키워드예요. 경제 굳이 한다면. 나머지 뭐 제가 수요 공급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올해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딱 보시면 뭔가 글로벌한 냄새 나지 않습니까? 자, 올해 6평에 사회지원 뭐 나왔는지 아세요? 저는 그거 보고 솔직히 좀 식겁했는데 나 이거 굶어 죽겠는데? 올해 6평 사회지원 뭐 나왔어? 사회 통계로 나왔어요. 그거 사회문화협력이에요. 기억 안 나? 그 표본 추출 조사, 통계 조사.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 6부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 해드릴 그걸 한데 괜찮지 다들? 봐봐. 핸드폰을 빼놔야 이게 Z 플립 4라는 건데 말이야. 아, 학교인데요? 핸드폰을 샀다고. 그래서 제가 쓰던 핸드폰 지금 카메라로 지금 돌아간다. V50에서 바뀌었구나. 그걸 알고 있었어요? V50. 원래 LG도 쓰고 있어. 봐봐요. 자, 무역에서는 우리 경상수지 혹은 국제수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 지문도 그렇고 다음 리트 지문도 그렇고 빠질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자, 국제수지라는 말이나 뭐 여러 가지 수지가 있는데 경제 아마 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과목을 선택하신 분들은. 저는 철저하게 그냥 기출에 나와 있는 용어에서 조심하세요. 제가 경제 수업을 하는 게 아니야. 문제 풀 때 편한 말로 바꿔드린다는 거야. 잠깐. 선생님 그거 이런 변수가 있으면 그게 아니라 편한 말로 바꿔줄게. 경상수지는 쉽게 말하면요. 자, 수입과 수출 공부입니다. 수입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그 수입과 달라요. 올해 내 한 달 수입은 그 수입은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라는 뜻이고요. 국제관계 무역에서 수입은 아시지?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소비하는 것, 수요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수출은 반대 개념이죠. 자국의 재화를 상품을 다른 국가, 외국에 판매,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수출이라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경상수지예요. 경제 공부하신 분 반박하지 말고 들어봐. 수입은 우리 돈이 재화, 돈이라고 할게요. 돈이 수입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기준할게. 한국에서 수입이 많아지면 한국의 돈이 빠져나가 들어와. 당연히 빠져나가죠. 수출은 돈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 두 개를 비교한 수치를 경상수지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값은 두 개예요. 자, 첫 번째. 요게 더 큰 경우, 수입이 더 큰 경우 이거를 적어보세요.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거를 흑자라고 합니다. 뭐가 더 좋을까요? 몰라요. 모른다 핵심이에요.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그거는 아래를 설명하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환율 가겠습니다. 환율 계속 나왔어요. 환율은 지겨워 죽겠어. 설마 하는데 작년도 환율이었어요. 이거 환율 지문 맞았나요? 그냥 대놓고 환율 지문이에요. 그냥 환율 특화 지문이에요. 그 전에도 나왔나요? 오버슈팅 환율 지문이고요. 그래서 난 진짜 설마 했는데 똑같이 또 경제 지문 턴이었어 작년은. 그래서 또 환율 역시 환율. 그래서 환율은 이 정도는 거의 평가원이 알고 있으라고 하는 정도인 것 같아. 자, 환율 쉽게 하겠습니다. 일단 사전적 정의부터. 자국 화폐의 외국 화폐에 대한 자국 화폐의 교환 비율, 이게 환율이래요. 이렇게 한 줄 나오고 끝나요 보통. 환율은 외국 화폐, 다른 나라 화폐에 대한 자국 화폐 교환 비율. 아유 머리야. 이렇게 하시면 편합니다. 1달러 사는데 드는 비용이 환율이에요. 됐지? 이게 더 편하잖아. 1달러를 사기 위해 우리나라 돈 원을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400원? 1,400원? 야, 1375. 진지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1,400원? 자, 1,400원을 줘야 1달러 살 수 있대. 그렇다 쳐봐. 자,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1,400원이 아니라 덜 줘도 된다는 거죠. 1,000원만 줘도 달러를 살 수 있다 쳐봐요. 환율이 내려갔죠? 물어볼게. 원화,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올라간 거야, 떨어진 거야? 떨어진다고 왜 들려? 올라간 거지. 1달러를 사는데 1,400원 줬어야 샀었어. 근데 1달러 주세요. 얼마가 아니까 1,000원 주세요 하면 1,000원만 주고 사왔대. 우리 돈의 가치가 뭐가 더 높아진 거야?
1,000원일 때가 더 높은 거잖아. 환율은 낮을수록 자국 화폐 가치는 높은 거라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가자. 이걸 어떻게 알아요? 중등 사회 1학년 때 배운 거죠. 기본이야, 기본. 너무 빠른가? 잠깐 오늘 할 게 많아서 천천히. 1달러 사기 위해 우리가 자국 화폐 주는 돈이 그냥 환율이에요. 됐지? 환율이 오른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뜻이고요. 환율이 떨어졌다, 우리 돈의 가치가 높아졌다. 이거 무역이랑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 여기까지 알면 사실 문제 푸는 시장 없어. 여기까지. 이 빨간색부터만 잘 이해해봐. 환율이 올라요. 환율이 올라. 그러면 자, 수출액이라는 용어를 써볼게. 수입액이란. 너네 썼잖아. 기억나? 2학년 때 했을걸?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이거 브레트스 요즘 우리 저기 4월에 했잖아. 기억은 내가 경제 파트 할 때 마지막 질문을 요구했잖아. 작년 수능 이렇게 나올 소용 없어. 그때 내신 기간에서 다 빨았습니다. 내신하러 간다. 잘했어요. 수의사 잘 쓰셨지? 수출액은요, 수출하는 물량 곱하기 가격. 수출 가격, 수출품 가격이죠. 괜찮죠? 수입액은 수입한 양에다가 그 양에다가 얼만큼의 가격을 갖고 왔는지 수입품 가격을 곱하면 총 수입한 액이 나올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총 수입액, 총 수출액은 상식적인, 이거는 뭐 설명할 게 아니야. 당연한 얘기야. 얼마짜리를 몇 개 사왔어요? 팔았어요. 수출액. 얼마짜리를 몇 개 사왔어요? 이게 총 내가 수입한 금액. 됐지? 그냥 상식. 자, 환율이 올랐다 쳐봅시다. 일단 수출품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해줘야 돼. 중2야. 이건 중2 사회야. 중학교 2학년 사회. 상상해봐. 이거 제가 옛날에 뭘로 비유해드렸냐면요. 한국 아니야, 미국이야. 한국은요. 로스앤젤레스, 멕시코, 이게 캐나다구나. 전쟁 중인데. 자, 우리는 상상을 해봐. 여기서 공수가 라디오나 또 만듭시다. 라디오 3,000원. 와, 3,000원에 팔려고 만들었어요. 야, 이 라디오 3,000원이에요. 사세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사요. 갤럭시 플립 4쓰지 라디오를 잘 안 산단 말이에요. 어제 3,000원에 팔고 있는데 환율이 원래 1,000원이었다 쳐봅시다. 자, 이러면 쉬워져요. 환율이 1,000원, 1달러 가격이 1,000원. 자, 이 라디오 3,000원짜리는 우리 미국에 계신 쌤 아저씨한테 판단. 쌤 호치리 요즘 위험하죠? 탐 아저씨한테 할게요. 탐 아저씨는 몇 달러에 사요 이거를? 3달러 상식이죠? 오케이. 자, 환율이 올랐다고 쳐보세요. 1,500원. 자, 탐 아저씨는 봉수는 라디오 3,000원에 팔고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탐 아저씨는 얼마에 사게 돼요? 2달러면 괜찮아요? 자, 이거 보고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 봉수가 불쌍해. 이제 2달러밖에 못 받아. 아니요, 김봉수 씨 얘나 지금이나 3,000원만 잘 받고 있습니다. 하나. 자, 근데 누구만 바뀐 거야? 탐만 바뀐 거야. 탐만, 왜 이렇게 싸? 역시 싸. 봉수 라디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수출품 가격이 떨어졌죠. 근데 봉수 입장에서 별 차이가 없고요. 탐 아저씨는 무슨 기분이 들까요? 이 라디오를 살 마음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요? 싸졌으니까 수출량이 커집니다. 얼만큼? 오지게 커져요. 가격이 떨어지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봉수 3,000원이에요. 근데 수출량은요, 가격이 실제로 떨어진 것보다 더 크게, 이걸 탄력성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탄력성은 안 나올 거예요. 올해는 크게 변해요. 그래서 수출은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오르면 최종적으로 증가해요. 수출액 자체가 환율이 오르면 증가한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유리한 게 수출업자예요. 이런 원리 때문에. 탐 아저씨가 이것만 생각해. 왜 이렇게 싸죠? 봉수 3,000원 계속 팔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싸? 더 사고 싶어. 게이드 수출이 들어가요. 자,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 반대로 갈게. 1,000원이었어요. 이번에는 탐 아저씨 물건을 사보자. 이 아저씨, 단위를 좀 다르게 하자. 2,000원.
아야 2,000원 해야지. 야저 최소 공부에서 4,500원 6,000원. 아니 6달러 예. 자 환율이 1,000원일 때, 자 6,000원이죠. 그렇지? 환율이 올랐어. 4만 원씩은 계속 6달러에 팔아. 자 봉수는 얼마에 삽니까? 저 6달러짜리를. 4,000원. 아 왜 그래? 3,000원. 그쵸. 환율이 올랐으면 왜? 아 여기서 막히면 곤란해요. 3,000원 이상. 왜? 고3 수학반 저녁 있을 거예요, 일요일. 아니 왜라니? 지금 1,000원일 때, 아니 자 1달러 주는데 1,000원 들지. 아 이걸 설명하고 있어. 6달러 주는데 6,000원 줘야 돼. 6달러 살려면. 근데 환율이 1,500원 됐대. 이제 6달러 살려면 원을 얼마 줘야 돼? 9,000원 줘야 되잖아. 맞나? 네. 내가 헷갈리네. 너무 의심되는 거야. 맞아요. 맞지. 아 왜 그래? 내가 의심되네. 자 어떻게 된 거야? 탐은 똑같은데 나는 수입품 물건이 가격이 오른 거야. 자 수입품 가격은 올랐어. 근데 사실 탐한테는 똑같아요. 사실상 좀 내려도 돼. 근데 내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가격은 올랐는데 실제로는 봉수가 이걸 6,000원짜리가 9,000원이 된 걸 보고 으아 너무 비싸다 해서 수입 자체를 확 줄여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입액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환율과 무역의 상관관계예요. 하나 더 적용시켜볼까요? 경상수지까지. 그러면 풀 수 있어요. 봐봐. 환율이 올라. 이런 행위 때문에 수출액이 오르고 수입액은 떨어져요.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 확률이 높아? 흑자가 될 확률이 높아? 다시 환율이 올라요. 아예 수출이 늘어난데 결국에는 수입액이 결국은 감소하고 환율이 늘면 흑자가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경상수지 개선이라고 한답니다. 그치? 반대, 환율이 떨어져. 돈이 그러면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죠. 그러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 뭐 극단적으로 악화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같은 말이에요. 이해됐을까요? 적자가 느는지, 적자가 늘어나는지, 흑자로 될 확률이 높은지 환율에 따라 결정되는 게 바로 무역과 경상수지의 상관관계입니다. 환율과 그래서 무역은 둘이 결합될 수밖에 없어요. 함께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됐을까? 자, 여기까지. 나머지 좀 더 볼게요. 금리, 돈의 가치예요. 돈의 가치라고 하면 여러분 헷갈린다고 하더라고. 더 쉬운 말 돈의 가격이야. 돈의 가격. 더 쉬운 말 이자. 됐지? 금리 이자 같은 말. 이거 몰라서 틀린 거 오버슈팅 때 저거 두 개 구분 못해하고 틀린 사람도 있어요. 대단. 같은 말이야. 이자와 금리. 근데 지금 금리가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그거 알아요? 어휴 공부 하나 바쁘신데 뉴스도 보시나 보네. 지금 금리가 오른대요. 금리는 자 우리나라 금리는 누가 결정하게 해요? 한국? 그렇지 한국이야지. 한국에서 누가 결정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어디서 하냐고 안 했어요. 은행. 누가 결정하냐고 했어요. 누가 결정해요 심지어 한 명이에요. 그 윤 씨 아니에요? 뭐예요? 다들 지금 몇 명 떠올리신 것 같은데 그분 말고요. 오히려 그분이 그거 결정하면 큰일 나요. 한국은행. 한국은행 총재라고 하더라고. 총재가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결정해요. 물론 거기 회의해서 결정하겠지. 근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냥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금리를 결정합니다. 통화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끝났어. 이거 한 5분이 끝나. 사실 여기까지는 필요 없어. 나오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5분인데 그만하자. 나올라. 이건 이제 3년 전에 나온 거예요. 통화 정책은. 무역 너무 많이 났어요. 이거 나오나? 중앙은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앙은행 기관 이름이고요. 중앙은행과 구분되는 은행은 시중은행이라고 있대요. 아마 통화정책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지긋지긋할 거야. 기출도 너무 많이 나와갖고 그냥 쌓였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폐 잘 안 쓰시지? 나도 이제 삼성페이 깔았거든. 근데 지폐 보시면 거기에 한국은행 발행처라고 써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돈 찍어내는 얘들이에요. 돈을 만들기도 하고 금리를 하는데요. 얘들이 찍어낸 돈은 어떻게 우리 주머니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자, 중앙은행에서 돈을 만들어. 원화를 만들어요. 이거 어떻게 나갈 수 있게?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요.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 다른 구멍 나가면 큰일 나죠, 누가 봐도. 그래서 오로지 딱 한 군데만 시중은행으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이요? 예, 우리가 국민, 우리, 신한, 예, 거기요. 그래서 요거를 일리 그냥 주는 건 말이 안 되죠. 얘들 사기업이야. 먹고 살려고 하는 기업이야, 기업. 여기다 대출을 해줍니다. 빌려줘요. 그리고 그때 이자를 받아요. 그게 바로 정책금리, 기준금리라고 한답니다. 여기가 금리예요. 이게 기준금리. 요즘 말로 기준금리. 옛날 기출 볼 때는 정책금리라고 써 있는데 말이 바뀌었대요. 기준금리. 옛날 시험 그래서 정책금리라고 되어 있어. 다시 중앙은행이 여기다 돈을 넘겨줘요. 빌려줘. 대출해줄게. 그때 금리를 받고 요 금리를 누가 결정한다? 중앙은행 총재가 그냥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에 얼마나 합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에 따라 그걸 결정할까? 되게 예민한 사안인데요. 국가 시장 경제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금리가 지금 아파트가 떨어지고 있죠. 이유는 되게 심플한 거 아세요? 이거를 올려서 그래요. 왜 그런지. 시중은행은 그럼 이 돈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푸냐? 시장. 시장에는 개인과 기업이 있어요. 가게라고 보통 합니다. 가게, 기업. 개인이야. 우리 집. 우리 기업. 이때 금리를 시장금리 혹은 시중금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장금리라고 할게요. 금리가 높으면 상식적으로 나 이제 수요 공급 이론들이 많게 마무리하자. 금리가 높으면 돈을 많이 빌려갈까 덜 빌려갈까? 당연히 덜 빌려가지. 금리가 높으면 돈을 덜 빌려가. 근데 금리가 막 거의 공짜야. 막 0.2% 막 1%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가. 그럼 통화. 돌고 있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시장에. 시장에 돌고 있는 돈. 상식적으로 많으면 어떤 재화가 많으면 가치가 높을까 낮을까? 나 지금 빠른 거 알아? 천천히 갈게. 재화의 수량이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시장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거에 맞춰서 얘들도 금리를 높여요. 왜냐면 이 차익으로 먹고 사는 게 은행이에요. 얘들은 싸게 어느 정도 이 금리에 떼와서 더 비싼 금리로 우리한테 넘겨줘서 그 차익으로 먹고 사는 게 바로 은행입니다. 기업이에요, 기업.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자, 물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요. 왜 떨어져? 올라가야지. 내 돈의 아까 환율이랑 똑같아. 그래서 결국에 이 통화는 환율과 연결되거든요. 내 돈의 가치가 떨어져. 돈이 지금 많이 돌아. 금리가 잠깐만. 근데 금리가 높죠? 이걸로 했네. 그러면 돈이 많이 안 돌죠? 돈이 재화량이 많지 않아. 그럼 돈의 가치가 올라가지. 그럼 물가가 떨어지지. 이게 아파트가. 기준금리 얼마였어요? 원래 코로나 때. 기준금리 제로금리에 가깝게 해놨어요. 0.03%만 이렇게 줬었어요. 그럼 은행은 그거를 1%에만 넘겨줘도 그 차액이 생겨서 남겨 먹을 수 있어요. 이득이에요. 그게 아파트값 최근 3년간 오른 그거예요. 금리를 낮게 잡아요. 0.3. 실제 이랬어. 미국은 0%로 줬어. 무료로 대출해 준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거에 맞춰서 금리가 형성되는데 되게 싸잖아. 그러면 한 2%. 제 집 전세 대출 2%, 2.3%였어요. 되게 싸죠. 만기야 다음 달에 이제 이사가 결혼하고. 자, 2%로 됐으면 되게 낮은 거야. 사람들이 돈을 지금 금리를 낮게 잡은 거야. 왜 이렇게 길어지냐? 그러면 돈이 많이 들리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물건 가격이 오르죠. 됐을까요?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이거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똑같이 물건 있어도 더 많은 돈을 줘야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물건 가격이 오르는 걸로 처리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이제 출발하면서 지문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해를 해봐, 이해를. 1문단은 자, 저기 보세요. 설명을 해주네. 네 번째 줄 보세요.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값 차이인 경상수지. 뭐야? 대놓고 알려줬는데 이때는. 경상수지는 네 번째 줄 보고 있어 지금.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 상식이야 상식. 그는 자 보세요.
미국이 여기다 밑줄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미국은 수출을 많이 했다는 거 괜찮을까요? 최소한 본전이거나 흑자를 보려고 했대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볼까요? 국제 유동성 공급 중단. 국제 유동성 공급? 이게 뭔 말일까요? 몰라. 다만 유동성은 편하게 고정되지 않고 쓸 수 있는 재화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돈이라는 뜻이야 사실 유동성은. 다만 여기서는 그렇게 가지 말고 유동성 공급이 중단이 된다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 자 방금 체크했죠? 계속 가볼게.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이번에는 흑자가 아니라 미국이 적자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체크해봐. 달러화가 과잉 공급. 지워도 되나? 경제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해보자고. 자, 적자를 안 하려고 한다. 흑자 그러면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 근데 미국이 적자를 보면 달러와 과잉 공급이었죠? 달러 돈이라는 거죠. 달러 돈 공급 과잉. 반대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거 뭐예요? 달러요. 돈.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아맞추라는 문제가 아니었어. 이렇게 가시면 돼요.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흑자 되면. 근데 반대의 현상인 적자 일어나면 달러가 공급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요. 반대 현상이잖아. 그래서 같은 말인 거야 이게. 왜 그런지까지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다 한 것 같은데. 적자다. 적자는 수입이 더 많은 거죠. 수입이 더 많은 거네. 미국이 물건을 많이 산 거네. 뭘 주고? 달러를 주고. 그럼 뭐 한 거야? 달러를 다른 나라에 많이 공급한 거다, 준 거다 이렇게 된 거야. 반대, 미국이 수출을 더 많이 해. 수입은 별로 안 하고 수출을 많이 해. 그러면 달러가 해외로 안 나가는 거잖아. 미국이 별로 수입을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달러 공급이 중단된다. 이렇게 된 얘기입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이해해서. 자, 아직 시작은 안 했어. 근데 그래서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될 것 이라면서 방금 달러가 강히 공급되면 준비산업소의 신뢰도 저하 고정 환율 제도를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대요. 이러한 자 밑줄 트리핀 딜레마 무슨 말일까요? 딜레마가 뭐죠? A를 선택하면 B야. 아니 A or B인데 딜레마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A를 선택하면 배드야, 나빠. B를 선택하면 역시 나빠. 너는 뭘 선택하든 작돼. 이게 딜레마거든요. 딜레마가 괜찮을까요? 미국이 흑자면 이렇게 돼서 세계 경제가 이렇게 되고 적자를 보면 달러 공급 과잉돼서 신뢰도 떨어지고 역시 국가 이제 무역 이제 경제가 무너져. 어떻게 하든 둘 다 작대. 그래서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딜레마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핀 딜레마는 계속 읽어볼게.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와의 신뢰도 간의 문제다.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요? 달러 신뢰도 이쪽이죠. 유동성 두 개에 대한 이 문제예요. 그 다음 다 풀어왔으니까 이제 빨리 말할게. 근본이 체제 얘기 나옵니다. 근본이 체제 이해했어요? 뭐냐면요. 금이 국제 유동성 역할을 했다. 금이 국제 기준이 된대. 유동성 역할을 했고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대요. 자 이겁니다. 금이 있고요. 자 미국, 한국, 일본 금에 대한 가치가 고정. 이거 올해 제가 뒤에 달아놓은 리트가 고정 환율제 지지하는 지문 내용이에요. 조금만 더 집중해봐. 미국 금에 대한 각국의 환율이 고정되어 있대요. 자 미국은 1달러. 자 한국은 금 사는데 뭐 1,000원. 뭐 일본은 이제 100엔 이렇게 돼 있다 쳐봅시다. 이렇게 쓰지. 이거 위안인가? N 맞나? 맞을걸요. 땡큐. 이렇게 됐다 쳐봐요. 그러면 뭐래요?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대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금에 대해서 각국의 나라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으면 각 국끼리의 각 나라